오늘 송원이 되지 않아서 최고위원회 회의 개최는 안 되죠? 네? 개최는 의사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하시면 돼요. 예, 의사 경력수가 안 되지만 회의 개최는 된다. 자, 그러면은 제8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언론인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고회의 의사정족수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견사항은 없기 때문에 최고회의는 그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른미래당이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나라의 좋은 정치를 기대하며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과 의논하고 당의 앞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이 위기라는데 모두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해결책은 극과 극일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힘든 조건에서 참으로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다당제를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인정합니다. 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비판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리 보존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손학규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손학규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으로는 제가 대표를 그만두는 순간 당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뿐입니다. 당 밖에서 바른미래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이쪽 저쪽에서 당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책임하게 사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학규의 살아온 이력을 살펴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도개혁 정치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수구적 이념에 사로잡혀 퇴행하는 순간 저는 과감하게 그런 당들을 떠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손학규의 정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대표직을 건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직 사퇴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한 체제를 깨고 새로운 지도부를 만든다? 그것이 당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리를 잡은 지도부가 깨지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제3지대의 세력은 제3지대의 새로운 길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당은 거대한 양당의 원심력에 끌려 분해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내년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불필요한 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하나로 뭉쳐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초석을 닦을 때입니다. 그 초석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입니다. 우리는 제3의 길, 중도개혁정당의 존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극한 대륙의 양당제를 벗어나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 통합의 길,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거대 양당의 기성정치 세력은 친문과 친황의 계파 패권으로 급속하게 재결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대결과 투쟁의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정치 개혁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이념에 경도된 노선으로서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념을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우시의 중도개혁 정치만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중도개혁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고 중도 통합정당인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제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싸우지 말고 바른미래당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는지, 바른미래당은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지, 바른미래당은 누구를 대변하려고 하는지, 바른미래당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인재들이 바른미래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병국 의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혁신위원회건 제2창당위원회건 이름은 뭐를 갖다 써도 좋으니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위기나 모면하려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 부탁한 것입니다. 정병국 혁신위는 단지 당 지도부의 권한이나 공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병국 의원께서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당의 여러분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당의 발전과 옳고 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정병국 의원께서 커다란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라의 정치를 구조적으로 바꿔서 국민적 화합과 정치적 안정 속에 경제가 나아지고 민생이 좋아지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무한정 시간을 끌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제3지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모습과 역할이 그때까지는 구체화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또 그때까지 이를 만들기 위한 조석으로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을 지키겠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켜서 당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당의 대표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지도부로서의 성실 의무 및 당 발전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는 해당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최고위원회의 의도적 무산이 계속된다면 저는 대표의 권한으로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여 긴급히 당무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단호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총선이 꼭 1년이 남은 날입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패배의 기운 속에 감싸여 있는 듯 하지만 1년 뒤에는 승리의 기쁨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2일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당의 통합, 제정파의 통합,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서 바른미래당을 정치개혁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이루어냅시다. 우리 함께 바른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청와대가 아예 인사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화 몇 통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년 내내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인사검증 실패는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인사 시스템 오류의 주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미선 후보자와 같은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잘 됐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인사검증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만 2년 넘게 실패를 계속한 책임자를 그대로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야당에게 이런 후보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로서 의무를 포기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버린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지명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 일마저도 일방통행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와대의 형편없는 인사검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또 잘못된 인사검증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 대립만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후보자들에 대한 흠집내기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인사청문제도를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국회를 통한 인사청문제도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 인사청문과 관련한 많은 입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들을 모두 들어서 야당 시절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사청문제도에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론 분열과 정쟁을 방지해서 국회가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제도 개편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당도 국가 시스템 개혁이라는 정치 본연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논의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양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여당 또 그 남편 전 대법관 이미선 후보자를 구원하겠다고 한 말씀씩 거드는 것 치고 정작 이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충수만 두고 있습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샀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 막심이라고 합니다. 35억 아파트를 우습게 생각하며 돈 자랑을 하는 것도 가지가지지만 이것이 판사 출신의 사고 수준임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 대신 남편으로서 맞짱 토론에 나서봤자 결국 국민들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판사 시절이던 변호사 시절이던 재판 서류를 검토해야 할 시간에 주식 거래를 데이 트레이딩 수준으로 몇천 번, 몇백 번 했다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의보다 돈을 쫓는 것에 하루의 시간을 거의 소비해온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이 부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문정부의 부패가 시작되려는 그 찰나에 이미선 후보가 서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대국민 사과와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10시 30분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에 앉아보려는 이미선 후보자와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수뇌부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이 재판 과정에 연루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위 기업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악재성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대량 매각하는 행위를 주식의 신, AI, 인공지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이 다 시켰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가 스마트폰 앱도 다룰 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후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식 내부거래 의혹을 둘러싼 부부의 수뇌부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하였고 법원에서 주식 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월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 시간에 약 1690회의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주식꾼으로 산 거 하나만으로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어찌 그리 당당한 것인지 그 뻔뻔함과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방식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선을 지명해놓고 해명은 남편이 하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적극 해명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오충진의 해명글을 퍼날랐다고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법무비서관이 또 민정수석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언제부터 민정수석 업무 지침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서 역할이 들어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직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하루 만에 사표 쓰고 청와대로 쪼르르 달려갈 때부터 이런 사단이 날 것이라고 예측된 일입니다. 이게 바로 헌법질서 파괴이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일로 네 사람끼리만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온갖 깨끗한 척은 다하는 권력의 이중성, 자신들은 흠결이 없고 선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까발려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인사추천 실명제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어떤 절차로 이미선 후보를 추천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 공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미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질서 파괴하고 헌법재판관 비서로 전락한 조국 민정수석을 바로 경질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경제에 깊은데 외교안보 위기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막혔던 북미 간 또 남북 간 대화에 조그마한 물꼬를 트인 그런 성과는 있을지 모르고 그런 점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간 소위 good enough deal,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고 하는 빅딜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정권을 비난하면서 이제 중재자가 아닌 제대로 역할을 좀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북미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추측컨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대북 특사는 그냥 단순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정치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부 부정보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북 특사로 파견을 해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설득을 시도해보자. 이제는 그냥 기존의 정책, 기존의 입장만 바꾸는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보자.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와 같은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북 특사로 파견을 해서 김정은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같은 사람은 뭐 부특사든지 또는 뭐 보좌관으로 같이 가는 건 좋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외교 전체에 대해서 정말로 새롭게 깊이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는 거. 이제 비공개로